안녕하십니까. 썸머타임이 오는 5일 일요일 새벽 2시를 위해서 해제됩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는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간 뒤로 가서 새벽 1시로 되돌려집니다. 서머타임 시작할 때는요, 일요일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면서 잠잘 시간을 1시간 우리가 뺏겼었는데, 그때 뺏긴 1시간은 이제 찾아와서 잠을 1시간 더 잘 수 있다라는 그런 면이 있죠. 자, 새벽 2시가 1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한국과의 시차는 서부의 경우에, LA나 뭐 서부의 경우에는 현재의 16시간 차이에서 17시간 차이로 벌어지고요. 동부의 경우에는 현재 13시간 차이에서 14시간 차이로 더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뭐 그게 정상이죠. 원래는 그랬던 것이요. 그랬던 건데, 이제 1시간이 바뀌면서 이제 뭐 지금이 비정상이에요. 오히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그때 14시간 차이, 그리고 서부는 17시간 차이, 이 차이가 정상입니다. 자, 서머타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정식 용어로는 Daylight Savings Time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저녁 때 해가 지는 시간을 좀 늦추는 그런 제도입니다. 뭐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뭐 경제 활동을 좀 더 촉진시키자라는 그런 취지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미국 전체가 사실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몇 군데 안 하는 데 있는데, 그 안 하는 주가 애리조나주 안 하고요. 그리고 멀리 하와이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령이긴 하지만 뭐 괌, 또 푸에르토리코 요렇게 네 군데는 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 지역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안약들 많이 사용하시죠? 가끔 이제 안구 건조증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안구가 좀 건조하고 그래서 가끔 안약을 쓰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가능하면 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예요. 써도 뭐 별 차이도 모르겠고, 또 자꾸 이제 이런 위험한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좀 찜찜한데, 자,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CVS라든지 뭐 월그린스, 뭐 라이트에이드 등등 뭐 가볍게 우리가 이제 오버 더 카운터 약을 살 수 있는 곳이 뭐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뭐 대형 약국 체인, 그리고 일반적인 뭐 소매 체인 등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약 무려 27개 종류가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전격 판매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곰팡이균이나 박테리아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이들 제품들을 사용했다가는 잘못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의 위험도 있다라고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경고를 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최근 곰팡이 및 박테리아에 오염된 특정 브랜드의 안약 27개 종류가 사용자의 안구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면서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번에 리콜되고 또 판매 금지된 그 안약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CVS라든지 뭐 월그린스, 라이트에이드, 심지어는 뭐 월마트나 타겟 등등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안약들입니다. 이 FDA 검사관들은 리콜된 안약들을 생산하는 그 제조 공장에서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균 등이 발견돼서 위험을 감지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안약들의 판매 금지 및 제품 전체 회수 조치, 즉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CVS 등 대형 약국 체인들과 월마트 등 소매 업체들은 이들 제품을 긴급히 지금 매장에서 치우는 등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뭐 럭비, 벨러시티 등의 우리 뭐 일반적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또 초대형이 아니고 한 중대형 정도의 그런 매장에서는 일부분 판매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긴급하게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잘못 보고 이걸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모르고 구매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라는 게 FDA의 지금 경고입니다. 자, 리콜된 제품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루브리칸트 아이 드롭, 또 멀티 액션 릴리프 드롭, 드라이 아이 릴리프. 이름 너무 뭐 단순하네, 그죠? 드라이 아이 릴리프, 또 아이 이리테이션 릴리프, Gentle Lubricant Gel Eye Drop, 또 On and Up Dry Eye Relief Lubricant Eye Drop 등등입니다. 뭐 이름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뭐 드라이 아이를 조금 드라이한 아이를, 건조한 그 안구를 조금 덜 건조하게 해준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인데 이름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더 혼란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 너무 비슷비슷하고 혼동스럽습니다. 자세한 정보는요, FDA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 자막 아래도 올려놓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 더보기란 more로 되어 있기도 하고, 뭐 한국말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더보기라고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거 누르시면 그 영상 상세한 내용을 제가 가끔 올리는데, 거기도 제가 맨 위에 알아볼 수 있는, 이 제품들을 알아볼 수 있는 링크 사이트를 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콜 제품들을 사용한 후에 안구 감염 증상을 겪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병원을 찾아서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라고 FDA는 권고했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눈 같은 것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지금 이 영상도 유튜브로 보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어른들은 좀 괜찮은데요. 이제 10대들이나 또는 더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튜브 볼 때 상당히 이제 주의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매일 유튜브 올릴 때, 업로딩을 할 때 유튜브가 항상 빼놓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정확하게 항상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영상이 아이들을 위한 영상이냐? 이런 걸 묻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필터링이 심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영상이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그렇다고 뭐 성인용 이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뭐 봐라, 아이들만 봐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하고 넘어가지만, 아이들한테 보내는 그런 영상이라면 더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이제 필터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저학년 학생,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10대 청소년입니다. 자, 그래서요, 유튜브가 10대들이 유해한 콘텐츠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유튜브는 10대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동영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사나 뉴스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또 비슷하게 시사나 뭐 뉴스나 시사 이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죠. 추천으로 하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유튜브의 알고리즘인데, 10대들의 경우에 어떤 특정 주제를 자꾸 보면 그 특정 주제를 계속해서 추천해 주는 것을 이제는 안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뭐 아주 안 하는 건 아니라 한두 번 하고는 더 이상은 안 한다. 일종의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청소년 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유튜브 자문위원회는 특정 범주의 콘텐츠를 한 번 보는 것으로는 무해할 수 있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볼 경우에는 일부 청소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한다는 것인데, 제한되는 주제는요,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비교해서 특정 유형을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든지, 특정 유형, 예를 들어서 인종이나 또는 키가 큰 게 우월하다, 이런 것들, 몸매가 멋있으면 우월하다, 이런 것을 한번 쓱 지나간 다음에 그냥 웃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그런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그런 게 박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의 특정 부분을 우월한 것으로 평가한다든지, 또는 특정 체력 수준이나 또는 특정 체중을 이상화하는 등의,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몸무게가 이 정도가 아주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한번 웃고 지나면 괜찮은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진짜 그게 가장 우월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그 몸무게보다 훨씬 높은데, 그럼 나는 뭔가 우월하지 못한 걸까, 열등한 걸까 라고 이제 자괴감에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그래서 그걸 이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참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본다면, 그리고 어떤 협박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 또는 사회적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런 콘텐츠, 이런 것도 계속해서 반복 추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정도 보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반복 추천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유튜브가 스스로. 앨리슨 브리스코 스미스 자문위원이, 이 앨리슨 브리스코 스미스라는 자문위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건강에 해로운 기준이나 행동을 이상화하는 그런 컨텐츠의 빈도가 높을수록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다라면서, 이는 청소년이 자신을 스스로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조치는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자연스럽게 자신이 세상에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평가할 때 건강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대하던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10대 정신건강에 미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영향이 커지면서 극단적인 체중 감량과 극단적인 다이어트 등등을 묘사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정을 홍보하는 유튜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었는데 이번에 시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정 주제에 대한 반복하는 것을, 반복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은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요, 미국 외에 다른 국가로도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플랫폼은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또 지난 2018년에 도입돼서 10대 이용자에게 이미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휴식 시간, 그리고 너무 유튜브를 오래 볼 경우에 휴식을 하도록 만드는 그 휴식 시간과 또 잠잘 시간이 됐는데 너무 막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넘어갈 경우에 제한시키는 취침 시간 그 알림, 그런 기능을 매 시간 전체 화면으로 표시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매 시간 전체 화면으로 표시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정말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 저는 이게 유튜브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유튜브가 잘하고 있다, 이런 점은 그렇게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 좀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상황 오늘도 긴박합니다. 이스라엘 군은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핵심 지역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했다라면서 가자시티 포위를 완벽하게 한 후에 지금은 군사작전을 이미 수행 중에 있다. 백병전, 근접전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대1로 싸우고 그런 것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병력들이 하마스의 전초기지와 하마스 본부, 그리고 발사대나 기반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으며 근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단계씩 나간다는 얘기죠.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전투의 정점에 있다라면서 우리는 인상적인 성공을 거뒀고 가자시티 외곽을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곽은 통과했으니까 이제 가자시티 최소한 북부에서는 심장부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자세한 그 군사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네탄야후 총리가 말했죠. 전쟁 2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그 선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그 이스라엘군은 이 가자지구 북부의 일부를 점령한 채 작전 규모를 지금 계속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이제 본격적인 지상전을 벌이기 시작하자 북쪽의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개입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가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레바논 남부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더 걱정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 이맘 후세인 여단이라는 그 무장 조직이 레바논 남부에 도착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맘 후세인 여단은 무장 정파라기보다는 시리아 정규군에 가까운 군사 조직입니다. 뭐 서방 세계나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볼 때는 뭐 무장 조직, 무장 정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맘 후세인 그 여단이라는 것은 시리아에서 볼 때는 정규군이에요. 실제로 이 이맘 후세인 여단은 이라크 출신 시아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리아 정규군 4사단에 정식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과 미군을 상대로 직접적인 공격을 펼친 그런 적도 있으며 이란의 정예부대를 뭐라 그래요? 이슬람 혁명수비대라고 부르잖아요. 이란 정예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파견한 쿠두스군에 직접 보고하는 지휘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직보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존의 헤즈볼라의 위협도 지금 뭐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거기다가 플러스 지난 31일에는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동남부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것이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 같은 상황 모두에 있어서 배후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이란.
그 이란에서도 지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은 시오니스트, 즉 유대 민족주의 정권의 범죄가 지금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면서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이 이번 사태 이후 줄곧 직접 개입하고 있거나 또는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이번에 이제 시사한 것입니다. 굳이 부인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일전을 예고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조직이나 무장 세력을 한번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헤즈볼라는 이미 다 익히 아시죠? 그리고 둘째, 예멘의 후티 반군. 셋째, 시리아 정부군과 민병대. 그리고 넷째,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당장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 이렇게 그 하마스를 제외하고도 얼추 4개 이상의 조직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은 서방에서는 악의 축이라고 부르고 있고 본인들은 우리가 왜 악의 축이냐? 우리는 불평등한 압제에 저항하는 세력, 즉 저항의 축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당장이라도 본격적으로 무력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굿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과 관련된 굿뉴스인데요. 한국인 가족의 탈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머물던 한국인 일가족 5명이 현지 시간 2일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잘 아시죠? 그 라파 국경을 통해서 이집트로 탈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지금 이제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한국인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날 대피한 한국인 일가족은 40대 한국인 여성과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귀화한 팔레스타인계 40대 남편,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는데 한국 여성분과 결혼해서 이제 한국 국적도 취득하신 겁니다, 이분.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 3명,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 국적자로 현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착해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무사히 이집트로 탈출했다라는 굿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이제 미국 대선 관련 중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언제예요? 내년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11월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대선을 딱 1년 앞두었습니다 라는 말이 가능한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각 당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50개 주별로 코커스, 즉 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왜 어떨 때는 코커스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프라이머리라고 그러고 왜 그때마다 용어가 달라요?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용어가 다른 게 아니라 각 주마다 어느 주는 당원대회, 즉 코커스를 하고요. 어느 주는 예비선거 형식인 프라이머리를 하고 근데 그 형식에 따라서 다르지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마다 우리 주는 코커스입니다 라는 것을 하고 우리 주는 프라이머리를 합니다 라고 해서 그 2가지 용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목적은 똑같습니다.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똑같습니다. 주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런 것을 실시하면서 대의원을 확보하는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체 대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데요.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 선출은 이제 내년 여름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화당 경선의 시작은 내년 1월 15일입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입니다. 아이오와는 이 대의원의 수가 공화당 전체 대의원 2,469명 가운데 40명에 불과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경선을 치르는 그 덕분에 여기서 이기면 굉장히 뉴스에서 스팟라이트를 받습니다. 첫 번째 경선에서 누가 이겼습니다.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대선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아이오와 주의 코커스입니다. 이곳에서 승리한 후보는 당선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단숨에 선두로 도약해서 후보직을 거머쥐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오와 주의 대의원 수가 40명밖에 안 돼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화당에서는요, 1976년 제럴드 포드, 또 1996년 밥 돌, 2000년에 조지 W. 부시가 이 아이오와에서 승리를 한 것을 발판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요, 2000년 앨 고어, 그리고 2004년 존 케리, 또 2008년 버락 오바마,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등이 이 아이오와에서 승리한 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이 아이오와를 여러 번 방문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오와가 첫 번째는 아니지만 공화당에서는 이 아이오와가 첫 번째 경선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주자들은 지금 아이오와가 지금 온 신경 넘버원입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할 경우에 다른 주자들이 트럼프 대선을 좀 뒤집기는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오와에서 진다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도 마찬가지로요.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사실은 지난 2016년 경선 때 이 아이오와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보로 선출돼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경선 때 아이오와에서 4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뭐 여기서 졌다고 계속 질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이번에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아마 이길 겁니다. 자, 1월은 그렇고요. 자, 다음 달 2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그리고 뉴햄프셔, 미시간 이렇게 4개 주가 예비선거와 코커스를 치릅니다. 이들 모두 초기 판세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2월 24일 예비선거가 예정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이곳의 주지사 출신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현직 이곳의 상원의원인 팀 스콧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얼마나 활용해서 선전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3월. 3월에는 가장 많은 지역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이 3월을 유의 깊게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3월 5일 이날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15개 주에서 경선을 실시해서 3월 5일 이날을 많이 들어보셨죠? 슈퍼 튜즈데이라고 부릅니다. 슈퍼 화요일. 자, 대의원이 가장 많은 이 캘리포니아 주와 그리고 텍사스 주도 이날 예비선거를 합니다. 공화당은 전체 대의원 2,469명 가운데 865명, 민주당은 전체 대의원 4,532명 가운데 1,667명이 이 슈퍼 튜즈데이 단 하루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슈퍼 튜즈데이인 것입니다. 슈퍼 튜즈데이가 끝나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대의원이 그 후보들에게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별 윤곽이 거의 드러납니다. 때문에 이 공화당의 비트럼프 주자들이 트럼프가 말고 대안 후보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내세우려면 사실 이때까지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까지도 의미가 없으면 그 다음은 그만두는 게 낫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화당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3월 5일 슈퍼 튜즈데이를 넘어서서 3월 12일 가볼까요? 그때는 조지아주, 하와이주, 미시시피주, 워싱턴주 이 4개 주. 자,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이름이 안 나왔나요? 자, 3월 19일에는 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 일리노이주, 캔사스주, 오하이오주 등 5개. 그리고 3월 23일은 루이지애나주까지 이제 경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3월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선을 치르면 공화당 대의원의 약 70%가 결정됩니다. 공화당의 경우는. 그리고 이후에 나머지 주에서 경선을 마무리하게 되면 공화당은 이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를 공식 선출합니다. 민주당도 유사한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합니다만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실 바이든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이 전당대회 뭐 예비 선거 뭐 이런 것들은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공화당은 뭐 사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볼 재미가 있는 것이 공화당입니다. 자, 민주당의 경우에는 첫 번째 경선지가 공화당처럼 아이오와가 아니라 민주당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2월 3일 그때가 첫 경선지다라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3월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3월 5일 슈퍼 튜즈데이 주목해 주시고 1월에 열리는 아이오와 주의 공화당 첫 번째 그 경선 대회, 그 코커스죠. 아이오와 코커스. 그거 주목해야 된다는 몇 가지 그 포인트만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때 가면 또 더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오늘 몇 개 놓쳤어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쭉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목은 난 몰라, 제가 그랬어 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법정 스토리입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관련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 기업의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소위 가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이 어제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모두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난 몰라, 제가 그랬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제라는 것은 서로 형제끼리 그런 건 아니고요. 회계사 CPA한테 다 넘긴 겁니다. 자,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어제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에 출두해서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그 검찰 주장에 대해서 외부 회계법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회계 펌이죠. 외부 회계법인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은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라면서 공인회계사들을 우리가 고용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회계법인이 제공해준 그 재무 정보에 기초한 것이다 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난 몰라, 제가 그랬어. 제가 준 정보를 갖고 내가 그걸 기초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그 내린 결정에 의해서 제가 만든 거야. 난 몰라 이겁니다. 이 같은 답변은 사실 부친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류 조작 문제에 대해서 서류는 회계사들이 작성한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지 않습니까? 네, 앞서 그 뉴욕 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축소하면서도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 가치를 또 반대로 부풀렸다라고 보고 트럼프 일가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자녀들까지 이제 신문을 한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2011년부터 21년까지 200여 차례, 무려 200여 차례의 자산가치 부풀림과 축소함, 소위 자산가치 조작을 무려 200여 차례를 했고 이를 통해서 약 2억 5천만 달러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자, 장남에 이어서 증언대에 오른 차남 에릭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차남 에릭은 조작된 자산평가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역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의 그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그룹의 회계 담당자에게 자산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내가 그런 자산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라는 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달한 내용이 자산평가 서류에 사용될 줄은 나는 몰랐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참, 한국말도 이게 한국말인데요. 들으면 알겠는데, 근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 참 애매한 말이죠, 이게. 자, 차남 에릭은 검찰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기 이런 증거가 당신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여기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땅 반대되는 그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이라는 것은 당신 검찰이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트럼프 그룹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한 대기업입니다. 라고 발끈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무슨 얘기냐. 수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특정 서류 몇 장을 내가 세세하게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대기업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큰 기업이 그 서류 몇 장까지 어떻게 내가 다 기억하겠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요. 이 형사재판과는 달리 배심원단이 꾸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이 다 얘기하는 것을 듣고 판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각종 증거와 그리고 이제 반대로 피고 증인 또 반대측 증인 여러 가지 검찰 측 증인, 변호사 측 증인 이런 여러 가지 증언 등을 다 듣고 나서 결국은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자, 장녀 이방카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증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민사에서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재판에서는 피고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칫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 주에도 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녀 이방카도 역시 다음 주에 법정에 출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두해서 뭐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이들의 주장은 맥락이 거의 똑같죠. 난 몰라, 제가 그랬어 입니다. 다음 주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증이 듭니다. 그럼 공인회계법인 그 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법인에서 직접 일들을 한 실무자들, 공인회계사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들과 뭐 트럼프 가족들이 얘기가 뭐 미리 다 된 걸까요? 아니면은 법정 내용을 지금 뉴스를 보니까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웠던데 아니 왜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하면서 또다시 트럼프 일가와 등을 돌리고 이 원수가 돼서 아예 검찰 측의 증인으로 출두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점입가경입니다.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찐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셔서 속보와 쉬운 해설 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